운영체제입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운영체제. 운영체제의 목적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운영체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건데, 운영체제의 이제 목적이다. 또는 성능 평가 기준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운영체제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약집 114쪽을 한번 봐보세요. 네.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성능 평가 기준이다 라고 나오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처리 능력. 네, 처리 능력에 대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거죠. 네, 첫 번째가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처리되는 작업량을 높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무엇보다도 컴퓨터니까 반환 시간이 중요하겠죠.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명령어를 의뢰한 다음에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을 우리는 반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능도입니다. 내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사용 가능도가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신뢰도가 되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번에 보면 이제 컴퓨터 시스템 내에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요구할 때 네, 어느 정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지의 정도, 하드웨어의 자원의 수,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 등의 요소가 좌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4가지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신속하게 받쳐줄 수 있는가? 바로 사용 가능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신뢰도가 되죠. 신뢰도. 2번은 처리량. 자, 3번은 반환 시간. 네, 4번이 사용 가능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운영체제가 어떤 일을 하냐 그거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어를 내리면 시스템이 명령어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주죠. 그건 이제 우리는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것이고, 데이터를 관리한다. 데이터 및 자원의 공유 기능을 제공을 한다. 네, 2개 이상의 목적 프로그램을 합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는 뭐에 대한 기능이에요? 네, 2개 이상의 목적 프로그램을 합치는 것은 언어 번역적에서 나오는 링커가 하는 역할이 되죠. 운영체제의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의 종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프트웨어를 2개로 구분을 하면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네,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죠. 2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운영체제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운영체제도 내부적으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시 뭐로 구분했어요? 네, 제어 프로그램과 네,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을 했죠. 네. 또 제어 프로그램은 다시 3개로 구분을 했고 처리 프로그램은 다시 2개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거, 가장 으뜸인 거, 감시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작업을 관리해주는 작업 관리,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처리 프로그램에는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컴퓨터 켜졌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언어가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엑셀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겠는 거죠.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소프트웨어는 그랬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된다. 맞죠? 다음 두 번째,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에는 패키지, 사용자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바로 여기 서비스 프로그램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여기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여기가 있죠. 네, 여기에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여기서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보면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기계가 알아먹는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되죠. 이거를 누가 시켜주냐? 바로 번역기가 시켜준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가 바로 번역기의 종류가 됩니다. 각각의 언어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링커가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고, 에디터, 편집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행 전 단계, 실행 가능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죠. 이걸 이제 우리는 로드 모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더가 주격 장치에 올려옵니다. 프로그램을.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이런 과정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번역하는 거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에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3번에 이제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네,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제어 프로그램 종류 여기 세 가지가 있죠.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이렇게요. 그래서 기억, 미음, 비읍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되겠군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네. 자,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을 이제 CPU가 몇 개요? 다중 프로그램은 네, 한 개의 CPU가 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하죠. 이게 다중 프로그래밍이고 이것과 네, 구분되는 게 다중 처리가 있죠. 다중 처리. 얘는 이제 처리기가 여러 개다 그거죠. 여러 개의 CPU가 자,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네, 아니죠. 2번. 그래서 4번에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한 개의 프로세서에서 처리하여 이게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1, 2, 3, 4 중에서 이제 맞는 걸 고르다 보니까
입출력 작업과 CPU 작업을 중첩함으로써 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용어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분산 운영체제다. 자, 분산 운영체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분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다라는 데서는 이제 항상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의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분산 운영체제는 운영체제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사용자는 컴퓨터의 종류를 알 필요가 없고 원격지 자원을 그들의 지역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운영체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료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PC가 있습니다. 자, 포스트 PC다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PC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데스크탑이 있는데 데스크탑의 이제 판매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노트북이 있고 노트북보다는 이제 또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C를 어떻게 하면 보급률을 또 높일까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PC가 이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포스트 PC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멀티 스레싱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멀티 스레딩이 됩니다. 네, 거기에 싱을 딩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의미가 뭐냐면 다수의 작업이 CPU와 같은 공용 자원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 네, CPU의 자원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멀티 스레딩이라고 한다고 하죠. 싱이 아니라 네. 그럼 멀티 스레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멀티 스레싱은 뭐예요? 문맥 교환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교환이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일 처리하는 데보다는 이제 교환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SSD가 나왔죠. 하드디스크를 대용하면서 이제 빠른 장치가 바로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른 장치 SSD가 있습니다. 네. 자, 문제 7번입니다. 네,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리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먼저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네, 분산 처리가 나왔죠. 네, 분산 처리. 자, 분산 처리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2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그랬는데 분산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 시스템에서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분산 처리라고 하죠. 네, 처리해야 될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여러 시스템에서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걸 분산 처리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에서 그렇게 나와야죠. 그다음에 이제 시분할 처리다라고 있네요. 네, 시분할. 시분할이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씩 나눠줌으로써 네, 작업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분할 처리요. 다음에 이제 실시간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 업무를 한다든지 또는 비행기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거죠. 한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네, 계속해서 이제 분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분산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서 하나의 일을 여러기서 이제 처리하는, 그러려면 이제 서로 공유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공유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분산 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은 맞을까? 한번 보세요.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분산 처리를 통해서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맞나요? 네. 자, 두 번째 성형 그랬습니다. 성형이다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 그죠?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자,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자원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쓰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중앙 노드에 부하가 집중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층 연결 구조다, 트리 연결 구조다라고 하는데 인접 형제 노드 간 통신은 부모 노드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는 트리 노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A, B, C, D가 있다. A, B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C로 가려면 어떻게 가요? 네,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부모 노드를 거치고 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도 어떠세요?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요. 네, 부모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자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A와 B, A에서 B로 가려면 여기 부모 노드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부모 노드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에 보면 다중 접근 버스 연결 구조의 경우 한 노드의 고장이 다른 노드의 고장이나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스 연결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중앙에 있는 회선에 이렇게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회선만 멀쩡하면 되거든요.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도 전체 네트워크 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8번의 답은 일단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 9번이 됩니다. 문제 9번에 보면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라고 있습니다. 네.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라는 거죠. 네, 특정한 하드웨어만, 네, 특정한 기계에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죠. 네, 특정한 기계에만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에어백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자동차에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 항상 의존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독립적입니다. 다른 시스템과 아무 상관이 없죠. 현재 시스템에서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형태이므로 변경이 매우 쉽다. 변경하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용도가 아니죠. 딱 그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전자 제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이고요. 표준의 단일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어, 단말기, 정보, 가정기기, 네트워크 분야 등에서 쉽게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해당되는 기기에서만 적용을 하게 되는 게 인베디드 시스템이 됩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면은 로더입니다. 로더의 주 역할은 뭐냐면 주격장치에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주격장치에 딱 던져두는 건데 그냥 던져두는 게 아니죠. 주격장치에 프로그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기억 장소가 비었나? 빈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순서 4가지가 있는 거죠. 네, 할당. 빈 공간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연결. 네. 그다음 실제적인 주소를 잡아주는 재배치.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적재. 네, 이게 이제 로더의 4가지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렇게 4가지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면 2번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묻는 문제니까요. 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링커와 로더에 관한 작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링커가 뭐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링커? 그죠. 연결이죠. 링커는 연결을 한다. 뭘 연결을 하느냐. 목적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한 개의 목적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이 이제 연결돼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 목적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배치, 적재. 4번이 적재입니다. 적재. 네. 그래서 로더의 기능 4가지에 여기 해당이 되죠. 적재요.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이었네. 자, 문제 12번도 그것에 관련된 겁니다. 로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링커란 무엇이냐? 결합이 아니라 연결이죠. 네. 목적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컴파일러는 이제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유틸리티다라는 것은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네, 운영체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컴파일러가 있네요. 네, 컴파일러는 뭐 하는 것이다? 번역기다라는 거죠. 네, 컴파일러. 네, 번역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번역하냐? 인간이 만든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컴파일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링커입니다. 링커들은 각각 컴파일된 목적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들을 묶어가지고 한 개의 기계어로 통합한다라는 거고요. 자, 프리프로세서가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서는 이제 프로세서 처리기다라는 거죠. 네, 프리는 이제 우리 영어에서 뭐뭐 하기 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 처리기다라고 하는 거죠. 뭘 하는 거냐? 컴파일 되기 전에. 컴파일 전에 필요 없는 컴파일이 어때요? 번역하는 거죠.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데 기계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주석 제거라든지 주석은 굳이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의해서 적은 것이지 기계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죠. 기계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런 걸 처리하는 게 바로 프리프로세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3번에 보면 고급 언어를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기계어로 번역해 준다. 이거는 이제 번역기, 즉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디버거라고 나와 있죠. 디버거라는 것은 어때요? 오류를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디버거 한다라고 합니다. 네, 143쪽에 이제 운영체제로 들어갑니다. 유닉스 운영체제의 커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유닉스에 있어서 운영체제는 이제 2가지가 있죠. 네, 커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쉘이 있죠. 네, 커널과 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커널은 관리자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쉘은 그 관리자가 지시한 명령어를 실행하는 명령어를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커널은 지시를 내리는 부분이고 쉘은 이제 직접 수행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이라는 것은 스케줄러, 그다음에 파일 관리자, 메모리 관리자가 되는 거죠. 윈도우 관리자는 아니죠. 윈도우하고 유닉스는 이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유닉스에서 사용자에 대한 파일의 접근을 이제 제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 명령어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약집 118쪽을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유닉스에 관련된 많은 명령어들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커널 쉘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ls 파일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거.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chmod라고 있죠. chmod.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거 chmod가 있습니다. 네, grep를 한번 찾아보세요. grep는 뭐예요? 네, 지정된 문자열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자, cp도 찾아보세요. cp는 카피 생각해 주면 돼요. 네, 파일에 대한 복사. 네, cat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자, 유닉스는 어떤 구조를 갖는가 그랬습니다. 자, 유닉스는 트리 구조를 갖습니다. 디렉토리 구조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에서는 이거를 폴더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디렉토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도스처럼 이제 폴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자기가 있는 곳이 A다. 한 칸 위로 올라가 주시오. CD 점점 부모로 올라가 주시오. 그래서 다시 또 CDB, B라는 폴더로 가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그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트리 구조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4번에서는 지금 단어가 연속할당이다. 다음에 연결할당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억 장소가 있다. 연속 할당이라는 것은 뭐죠?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된 방식이고 연결 할당은 어떠세요? 띄엄띄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죠. 연결. 그럼 A를 읽고 나서 B로 가겠다. B로 가는 포인터가 있어야 되겠죠. B를 읽고 C로 가겠다. C로 가는 포인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연결 할당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더 빨라요? 연속 할당이 더 빠르겠죠. 할당. 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연속 할당은 파일 생성 시 연속된 블럭에 파일을 할당을 한다라는 거고 2번에 보면 연결 할당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그거죠. 다음 블럭의 위치를 나타내는 뭐가 필요해요?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래서 포인터가 필요하다 그거죠. 자, 연결 할당의 파일 할당 테이블에는 연결입니다. 각 파일의 시작 위치, 길이 또 마지막 블럭을 나타내는 정보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블럭 단위의 색인 할당, 색인이라는 것은 색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색인 할당이라고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색인 블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임의 접근은 연결 할당이 연속 할당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그랬습니다. 자, 연속 할당이 어때요? 더 성능이 좋겠죠. 부득이하게 연결 할당이 된 거겠죠. 네, 중간중간이 비게 되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 아이노드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이노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하는 건데, 자, 여러분이 요약지 119쪽을 한번 보면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부트 블럭, 예, 그다음에 슈퍼 블럭, 아이노드 블럭, 데이터 블럭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네, 부트 블럭은 이제 부팅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하는 것이고, 슈퍼 블럭 전체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들이 저장되는 것. 그다음에 아이노드입니다. 파일에 대한 모든 상태의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파일 소유자의 사용자 번호, 파일 크기, 파일 유형, 그다음 뭐예요? 뭐예요? 최종 수정 시간이죠. 최종 수정 시간입니다. 네, 최초가 아니라 최종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입니다. 네,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프로세스가 무엇일까? 네, 프로세스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주격 장치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CPU 할당을 받아서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요약지 참조하실 거면 123조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프로세서가 활동 중인 것이다. PCB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PCB라는 것은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어 정보를 가진 걸 말을 하죠. 네,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동기적이다 그런 뭐예요? 딱딱 맞춰주는 그런 걸 우리는 동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규칙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는 어때요? 각각 독립적이고 또 규칙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동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비동기적 행위가 됩니다. 예, 모든 프로세서들이 이제 서로 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다 서로 다른 크기가 될 수가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동기적이 아니라 비동기적이다라고 하고요.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네. 자, 프로세스 상태 전이 중 전이의 원인이 프로세스 자신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죠? 자, CPU 할당을 받기 위해서 이 준비라는 데서 다 줄 서 있는 거죠. 네,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CPU 할당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상태를 우리는 실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연산을 실행하고 있는데 키보드로부터 뭐 100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래요. 그럼 100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동안에 CPU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멈춰져 있는 동안에 다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대기 장소로 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뭐라 그래요? 블럭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입출력 같은 걸 받았을 때 네, 그동안에 이제 대기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입력을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 CPU가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웨이크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다시 준비 상태에 가서 이 뒤에 가서 이제 줄을 쓰게 되는 거죠. CPU 할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이의 원인이 프로세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바로 블럭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기 프로그램 내부에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실행 중이던 프로세스가 지정된 시간 이전에 입출력 요구에 의해서 스스로 CPU를 반납하고
네, 대기 상태로 전이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블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스레드입니다. 네. 자, 문제 4번에 보면은 스레드인데요. 네, 스레드는 여러분이 이제 요약지 124쪽 한번 참조해 보세요. 네. 자, 124쪽에 보면 스레드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는데 좀 더 잘게 쪼개진 프로그램을 처리하자라는 게 이제 스레드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처리할 단위, 즉 처리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 프로세스를 또 이렇게 단위로 쪼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1, 네, 스레드 2, 스레드 3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더 작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스레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개인별 뭐가 있어요? 네, 레지스터의 영역과 스택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각자 고유의 네, 레지스터의 영역과 스택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네, 고유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가지고 있다. 네, 전체 공유하는 영역인 힙이라는 영역이 있다. 이것은 공유하는 영역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가 이런 문제가 나죠. 그죠? 네, 고유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가지고 있다. 자, 1번에 보면 네, 스레드는 자기만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별 데이터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2번에 보면 단일 프로세스에 포함된 스레드는 네,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네,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각각의 스레드가 다른 프로세서에서 수행될 수 있다. 네, P 스레드라고 있습니다. 네, 스레드 생성과 동기화를 위해서 POSIX가 제정한 표준 API다.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 스레드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실행 환경을 공유시켜서 기억 장소의 낭비가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네, 멀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든 것이고요. 프로세스 외부에 존재하는 스레드도 있다. 스레드다라는 것은 이 통째로가 뭐라 그랬어요? 네,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지 외부에 존재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생성해서 병행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고 하죠. 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할 때 이 스레드 단위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병행성을 높일 수가 있다. 네,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네. 자, 문제 6번에 보면 또 스레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스레드입니다. 자신을 생성한 프로세스의 코드, 데이터, 스택 영역을 공유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스택 영역은 어떠세요? 공유하는 게 아니죠. 네, 자신만의 스택 영역이죠.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하나의 프로세서에 2개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할 수 있다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할 수 있다.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스레드를 이용하면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 스레드를 만드는 이유가 병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4번의 스레드는 실행 상태를 줄인 경량 프로세스다라고도 하고요. 이게 프로세스보다 더 작은 단위죠. 어차피 이제 일을 처리하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작은 프로세스다, 가벼운 프로세스다 그런 이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 내부에 포함되는 스레드는 공통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억 장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통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문제 7번입니다. 네.
자,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프로세스입니다. 핵심어가 운영체제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운영체제 프로세스는 사용자 작업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다. 운영체제가 관리를 한다. 두 번째, 사용자 프로세스는 이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다. 자, 3번에 보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 상태가 있다면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한다. 그거를 이제 병행 프로세스다. 그렇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한다라는 거죠. 교착 상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상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교착 상태다 하는 거죠. 자, 4번에 보면은 이제 독립 프로세스는 한 프로세스가 시스템 안에서 다른 프로세스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세스가 이제 독립 프로세스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7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 8번에 보면은 이제 교착 상태가 나왔습니다. 자, 교착 상태는 여러분이 이제 요약지 126쪽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네, 교착 상태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 좀 내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의 진천도 못 갖는 형태를 우리는 교착 상태라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조건은 거기 있는 4가지 발생 조건이 있죠. 상호 배제, 점유대기, 비선점, 환영대기. 그러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방이 있고 회피가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4가지 방법이 다 일어났을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나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되겠다. 그게 예방 기법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점유대기, 비선점 부정, 환영대기 부정.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는가요? 예방이 된다 그거죠. 예방.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피 기법은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예방 기법 4가지. 4가지 중에 하나 제거하는 것은 예방 기법. 회피 기법은 시스템이 좀 불안정할 때 생기는 거니까 은행원 알고리즘으로 피해가자. 네, 회피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을 한번 보세요. 네.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억장치 접근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해서 소요되는 시간보다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 맨날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행위,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스레싱이라고 한다 그죠. 교환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 실제는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교환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기법을 스레싱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네. 자,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네. A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템프 A는 C 더하기 2를 하시오 라고 했고, 네, C는 템프 A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있고, 자, B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B는 C 더하기 2를 하시오, C에다는 B를 집어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병행 처리된다 그거죠. 네, 그러면 A를 처리한 다음에 B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겠고, B를 처리한 다음에 A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먼저 A를 처리한 다음에 한번 처리를 해보자 라는 거고, 기본 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C 값이 이제 기본으로 10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C에 현재 10이 있다 가정을 하고 C 더하기 2를 해서 A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럼 A에는 11이 들어오겠죠? 네, 그 11을 C에다가 집어넣으시오.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B라는 프로그램을 더하니까
C 더하기 2를 해서 B에다가 집어넣으시오. 그러니까 2를 더하니까 13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B에는 13이 들어오군요. 그 B를 C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러니까 13이 되겠죠. 그래서 C가 가지고 있는 값은 11과 13이 되겠군요. A 다음에 B를 수행한 경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를 수행한 다음에 A를 수행을 해보자 거죠. C에는 10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이제 10이 되어 있는데 C 더하기 2를 해서 B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럼 12가 되겠죠? 그 B를 C에다 집어넣으시오.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2를 해서 A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럼 A는 13이 되겠죠. 그 13을 C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C가 또 13이 되겠죠. 그래서 C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1, 12, 13 세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군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